김건희가 사유화하려 했다는 YTN. 여기에 뜬금없이 오창익과 이동형이 간다는 소식으로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셨습니다. 그런데 김광민 변호사가 굉장히 충격적인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해당 인사들은 수사망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입니다. 많이 충격적인데요.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김광민 변호사가 쓴 글이 좀 충격적이었는데 이거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창익과 이동영, 최근 뉴 이재명의 핵심 스피커이자 브레인으로 불리는 분들이 YTN의 전면에 화려하게 등장했습니다. 오창익은 이사회에, 이동영은 라디오 진행자로. 참으로 눈물겹고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법원에서 방통위 2인 체제의 YTN 매각은 위법하다. 3,200억을 허공에 날릴 위기에 처한 유진그룹이 현 정권의 실세들과 코드를 맞추며 다급하게 내민 생존형 방패막이가 바로 이 두 사람입니다. 우리 지분만 안 뺏기게 해주시면 방송은 입맛에 맞게 잘 차려 바치겠습니다. 자본의 노골적인 구걸쇼에 뉴 이재명 인사들이 동원된 셈이죠. 이 얄팍한 블랙 코미디의 절정은 정통 진보 언론인 한겨레 사장 출신 양상우 의장의 합류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불법적인 꼼수로 강행한 언론의 사형화는 진보 언론인이라면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 불법의 판을 뒤엎고 원점으로 돌려놓으라고 외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청산은커녕 도리어 그 불법 매각의 산물인 작물을 달달하게 물려받아 본인들 안방으로 쓰시겠다고 떡하니 이사회 의장석에 앉아 계십니다. 불법으로 뺏은 남의 집이라도 내 명패에 달고 살 수만 있다면 그만이라는 파렴치한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자본의 다급한 생존 본능과 권력의 달콤한 식욕이 만나 탄생한 환장의 콜라보레이션. 대의 명분도 언론의 공공성도 진보 언론인이라는 고결한 훈장마저도 결국 기득권을 향한 알뜰한 작물 계승 앞에서는 참 뗐다 붙였다 하기 좋은 편리한 액세서리에 불과한가 봅니다. 자, 여러분들은 느낌이 좀 어떠십니까? 전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이 글을 보고 저는 머리에 제대로 한 방 맞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유진그룹이 3,200억을 날리고 싶지 않아서 권력의 고개를 조아린 것이 오창익과 이동형이라는 거예요. 돈은요, 가장 정직합니다. 자본은 이 정권의 실세를 뉴 이재명으로 봤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는 건 뉴 이재명 뒤에 최고 권력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본이 움직이는 것보다 정확한 정보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뉴 이재명의 뒷배에 김민석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 지는 좀 오래됐지만 호호, 이재명 대통령이 최종 보스 아닐까? 이런 의심이 싹트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일단 돈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만 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뭐냐? 김현지 얘기 계속 나와요. 김용 정진상 얘기 계속 나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몰랐다 하더라도 큰일 나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 뒷배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 양반이 항상 얘기했던 것들이 있어요. 성남시장부터 이런 거 잘못 담그면 패가 망신한다라는 걸 끊임없이 얘기했던 사람이 이재명이에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의 최측근 김남준, 김현지, 김용, 정진상 이 4명은 정말 최측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들이 이제 나도 권력을 누려보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큰일 납니다. 측근들 관리 제대로 못한 대통령 책임진 사례가 많아요. 참 마음이 심란하죠. 이런 정황들이 계속 나오는 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대통령이 빨리 정리를 해야 돼요. 우리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랍니다. 뉴 이재명들은 간신이고 우리가 충신이잖아요. 우리는 이재명 정부가 망하길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뉴 이재명만 끼고 돌다간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그 부분은 인정하잖아요. 빨리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YTN이 권력의 실세다라고 인정한 유진그룹이 권력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들이 뉴 이재명이라는 거. 이건 굉장히 심각한 신호예요. 권력의 실세는 뉴 이재명을 지원하고 있는 거다. 뉴 이재명을 발탁하면 권력의 실세가 잘 봐줄 것이다. 돈은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심각성을 빨리 깨닫고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 하나하나 제대로 복귀를 하길 바랍니다. 이거밖에는 안 보이지 않나. 예. 그런 움직임이나 그런 흐름이 있으면 그거를 제어하고 막고 민주당을 건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나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민주당 안에도 늘 있어 왔죠. 뭔가 한 자리 차지하고 싶어서 뭐 돈 거래도 하고요. 안 보이는 데서 뭐 공천 받기 위해서 뭐 돈도 주고 이런 건 늘 있어 왔는데 지금은 대놓고 그런 욕망을 좀 실현하는 정당으로 전락한 게 아니냐. 이게 좀 슬픕니다. 예. 인수 씨 뭐에 흘렸는지 모르겠는데 참 보기 딱합니다. 예. 뭐 제가 홀린 걸 수 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를 들면 뭐 그렇다고 해서 뉴 이재명들을 정면으로 공격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예. 이렇게 혐오나 이런 언어를 좀 퍼뜨리려고 하진 않습니다. 제가 어떤 특정 편일 수는 있으나 그런데 이제 제 말도 어떤 정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냥 이거는 제가 전반적으로 민주당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제 관점평이니까 뭐 동의 안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습니다. 이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몇몇 패널들이 굉장히 제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섰으니까 한 자리 되게 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한 자리 되게 하고 싶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쵸? 근데 그런 사람들이 꼭 문조털레우를 공격합니다. 그런 식의 공격을 합니다. 그럼 왜 저러지? 그냥 조용히 한 자리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특정인을 얘기해서 그러는데 진짜로 오창석 씨가 캠코 이사를 하는 데 있어서 불만이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이재명 정부를
뜻이 맞는 사람들,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노력해온 사람들이 한자리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없어요. 문제는 한자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면 그거에 성공한 사람들이 마치 그 보은인 것처럼 문조털레유 거리면서 이쪽을 공격하는 게 도대체 이게 무슨 흐름이냐는 거죠. 그냥 한자리 하세요. 저 불만 없어요. 예. 그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다고. 저는 이재명 정부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정인을 얘기해서 그러는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을 때, 아니, 그냥 최진봉 교수 같은 사람이 방통위원장 하거나 방통위원 들어가길 바랬어요. 하면 되잖아. 그거 하면 왜 안 되죠?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공격해야 되는 문화. 왜 이런 것들이 횡행하지? 이런 것들이 좀 그 문제라고 보는 거고요. 예. 내가 한자리 하려면 누군가를 공격해야 돼. 이게 지금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거. 이런 게 좀 슬프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민주당이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고 권력자의 눈치만 보는 정당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게 또 제가 보는 위험 신호입니다. 음. 국민의 눈치를 본다면 앞에 드렸던 말씀인데, 최소한 이현주의 리박스쿨 활동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야 됩니다. 민주당 지지자들과 국민의 눈치를 보고 있다면. 국민의 눈치를 안 보죠. 안 보기 때문에 이현주를 참아낼 수 있는 겁니다. 조국은 못 참지만. 민주당이 국민의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하면 부동산 개발업자의 차명으로 대부업을 운영한 김용남 후보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려는 내부의 목소리나 움직임이 있어야 됩니다. 없었습니다. 다 거기 가서 줄 섰습니다. 국민이 용납할 수 있나요? 농지를 대지로 바꿔서 건물을 져서 수십 원의 시세 차이를 받고 팔았어요. 한쪽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값을 잡겠대. 근데 농지를 대지로 바꿔서 수십억의 시세 차이를 본 부동산 개발업자는 민주당 의원 배지를 달아줘야겠대. 이게 뭔 말이죠?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눈치를 본다면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목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있습니까? 민주당 내? 그 권력자가 이재명 대통령인지 뭐 김민석 총리인지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을 호가호위하는 뭐 어떤 다른 실세 혹은 뭐 정진상 뭐 이런 이름도 나오던데, 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더라도 그 누군가의 눈치를 다 보고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눈치를 보고 있고 국민에게 잘 보이고 유권자들이 무서운 줄 안다면, 시민들이 무서운 줄 안다면 어떻게 대부업자 차명으로, 그것도 운영한 사람을 배지를 달아줘야 된다고 하면서 그게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라고 하면서 다 그 지역구에 가서 유세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거 이해할 수 없습니다.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이재명 대통령은 스타벅스의 그 땡크데이와 관련해서 분노를 했죠. 그럼 뭐합니까? 리박스쿨이 민주당 최고위원인데. 이 간극을 도대체 민주당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이상합니다. 이상해. 예. 이런 것들을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으면 민주당 결국은 망가질 겁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어떻게 성립합니까? 지금은 어떤 다른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의식입니다. 이 세 가지 측면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이게 계파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뭐 집토끼가 떠난다의 문제가 아니라, 집토끼는 물론이고 중도층, 나아가 보수층에까지 어필하지 못할 겁니다. 김용남을 데려와서 배지를 달아주는 게, 그러면 보수층이 야, 민주당이 뭐 김용남도 갖다가 배지를 달아주니까 민주당 찍어줘야지라고 생각할까요? 야, 니네 부동산 값 잡는다며 부동산 개발업자 배지 달아주는 정당이냐라는 비웃음을 살까요? 저는 당연히 후자라고 볼 겁니다. 민주당이 건강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예, 좀 답답한 얘기 했는데 몇 가지 예, 김사님 완전 실망 죄송합니다. 뭐 실망하셨으면 예. 뭐 네, 그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예. 몇 가지 반론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박시영 TV에서 제가 그 광고비 얘기를 슬쩍 꺼냈습니다. 지금 정부로부터 광고를 받는 패널이나 채널들이 문조털레오 공격에 앞장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언급을 꺼냈는데 제가 생각해도 성급했습니다. 그 뭐 스픽스나 이런 데서 저에 대한 비판이 바로 들어오더라고요. 팩트가 아닌 그냥 뇌피셜을 떠들고 있다. 맞습니다. 저는 깔끔하게 인정합니다. 그 팩트로 인정된 적 없죠. 팩트는 이겁니다. 경기도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일 때 광고비를 꽤 받았던 거는 팩트입니다. 팩트를 얘기하라고 하니까 뭐 정정하겠습니다. 문조털레오를 공격하고 뉴 이재명 계열에 있는 사람들 다수가 지금 한 자리씩 하고 있는 것도 팩트입니다. 그죠? 뭐 누구라고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아까 옥창석 그 캠코 이사까지는 뭐 얘기했는데 뭐 그런 식의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야 광고도 받는 거 아니야 혹시 니네? 뭐 이런 의혹들이 일고 있는데 그거는 뭐 의혹이고 확인된 바가 없으니까 현재 이재명 정부나 뭐 이런 다른 뭐 정부 기구나 기관으로부터 뭐 협찬이나 광고를 받는지는 확인된 바가 없으니까 예, 그거는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느냐? 앞에 했던 얘기의 반복이긴 한데 저는 이동영 TV가 정부로부터 적극적으로 광고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민 목사가 운영하는 채널이 정부로부터 광고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언론개혁을 얘기하면서 좋은 컨텐츠를 생산하는 채널들 그리고 뉴 미디어들이 광고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해온 사람들입니다. 주장해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없어요. 문제는 광고를 받는 대가로 어떤 이상한 행위들을 하는 거 아니야?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광고 받으세요. 저 불만 없습니다. 광고를 받아야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는데 그럼 조중동에 광고하는 게 맞습니까? 그거 걷어들여서 이재명 정부 탄생에 공을 세운 매체들에게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동영 TV가 많은 광고를 받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없어요. 근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자리를 받기 위해서 뭔가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뭔가 베너핏을 받으려면 여기서 멸칭을 쓰면서 누군가를 조롱하고 공격하고 낙인 찍고 이 사람을 민주당에서 털어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공격들을 하는 거 아닌가? 그 대가로서 반대급부로서 이런 흐름들이 보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비교적 멀쩡하던 패널들이 한 자리 차지하면 문재인 욕하고 조국 욕하고 꼭 그래요. 왜 그러죠? 이상합니다. 유시민 욕하고 자리 받는 거에도 불만 없고요. 광고비 받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 없습니다. 협찬 받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없습니다. 그냥 받고 끝내라 제발 좀. 그냥 받아라. 받기만 해라. 왜 그걸 받는 사람들이 꼭 누군가를 민주당 내에서 공격해야 되느냐. 이현주, 김용남은 잘 참으면서 문조털레오를 못 참는다는 게 저는 진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이 얘기는 반드시 하고 싶은데요. 김어준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유시민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가끔 김어준을 비판했습니다. 유시민 비판한 적은 없는 것 같고요. 가끔 김어준을 비판했습니다. 뒤에서 할 얘기지만 문재인 대통령 비판 정말 많이 했습니다. 예, 저 많이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 비판.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인가 이게 감정적으로 쟤네들을 죽여야 우리가 산다는 식의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은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그거를 걱정하는 거지. 김어준 방송에서 어떻게 김어준을 다 동의합니까? 비판하세요. 근데 지금 문제는 헐 묻었다. 김어준 방송 나가면 거기 나가지 말아라.
이런 식의 얘기들을 공공연하게 합니다. 조롱하고 비웃어요. 비교적 멀쩡해 보였던 어떤 그런 뭐 스피커나 패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논리를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뭐 유시민 작가 저는 좀 짠하게 봤습니다. 이제 눈물을 흘리는데 뭐 조롱하듯이 얘기하고 그러지 말자는 거죠. 그러지 말자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 공과 과가 있습니다. 과는 비판하면 되고요. 공도 많습니다. 그 어떻게 공을 무시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아니 그 코로나 극복을 대한민국보다 잘한 나라가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 국격이 얼마나 많이 올라갔습니까? 근데 계속 뭐 친문의 부활을 막겠다. 이런 무슨 친문이 어떻게 부활합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친문이 도대체 어떻게 부활을 해요?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움직임이나 흐름에 대해서 과도하게 공포심이나 이런 것들을 조장하고 막 공격을 하는 거죠. 이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일베의 방식이고 공산당의 방식이고 독재 정부가 해왔던 방식인데 이게 왜 민주당 안에서 횡행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 외연 확장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이현주나 김용남에 대해서 비판을 하니까 아니 좀 중도 보수 끌어들이자는데 반대하는 거야? 그럼 뭐 집토끼만 지키자는 거야? 저 그러지 않습니다. 저 정말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이 중도 실용 노선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지해 왔고요. 지금도 지지하고 있고요. 보수 쪽 인사들 많이 끌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중도층 인사들도 많이 끌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하고 외연을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권오을 보훈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에서 장관직 하는 거에 단 1도 불만이 없습니다.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신용환 교수가 이제 충북도지사가 됐죠. 신용환 교수님이 충북도지사가 된 거에 대해서 단 1도 불만이 없습니다. 좋아합니다. 저 신용환 교수님 사적으로 몇 번 봤는데 정말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저는 민주당에서 정말 크게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중도랑 보수에서 사람을 데리고 올 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제까지 윤어게인을 외치던 사람을 들여와서 주요 장관을 앉힌다고 하고 일베 활동을 했던 사람을 데리고 와서 주요 자리에 앉힌다고 하는 거는 선을 그어야죠. 그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다라고 하면 들어오게 해서 않을 수는 있지만 거기에다가 좋은 타이틀을 달아주는 거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중도 외연 확장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저는 심지어 김용남 의원이 민주당에 들어왔을 때 박수 쳤던 사람입니다. 그때는 제가 부동산 개발업을 그런 식으로 했는지 몰랐으니까요. 대부업체를 차명으로 운영했는지 몰랐으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이 드러났을 때는 선을 그어야죠. 민주당이 과감하게. 이게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 픽이라고 계속 지지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서민금융위에서 힘쓸 때 니네 평택을 지역위원장은 김용남 이러면 뭐라고 할 겁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하니까 이제 반명으로 낙인을 찍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더 많이 비판적이었습니다. 저는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분명하게 선을 얘기를 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언론개혁 안 했고요. 그래서 실망했다는 얘기 제가 공적으로 사적인 자리에서 이제 뭐 사적인 거 빼고 여러 공적인 채널에서도 다른 채널 나가서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언론개혁 안 한 거 실망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비판받아야 된다. 그나마 검찰개혁 하려고 열심히 노력한 것까지는 인정한다.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비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특히 대선이 코앞에 다가왔을 때 재난지원금 풀었어야 됩니다. 근데 홍남기한테 막혀서 결국은 못 풀었죠. 저는 이거 홍남기가 쿠데타 한 거라고 보고요. 거의 사실상 예상 가지고 쿠데타 한 거라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에게 거의 뇌수술 당하는 수준으로 당했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저는 반문입니까? 그러면 저를 반명이라고 낙인 찍으시는 분들은 그럼 저를 반문이라고 또 낙인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자니까 제가 판단하는 대로 제 판단이 틀릴 수도 있지만 저는 제가 봤을 때 제 양심의 목소리에 제 양심에 비추어서 문재인 대통령 잘한 거 보이고요. 잘못한 거 보입니다. 그건 그대로 얘기했을 뿐입니다.
저는 친문도 아니고 반문도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친명에 가깝죠. 거의 무슨 용벼청가를 부르다시피 했습니다. 검찰개혁이나 최근의 흐름, 6.3 지방선거 때 이제 좀 나타났던 이런 흐름들 빼면은 거의 저희 채널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뭐 이런 얘기 중요하지 않죠?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불편해할 것 같은 얘기를 한마디 했다 그러면 반명으로 낙인 찍으니까요. 제가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게 마지막은 아니고 요 얘기 하나 더 할게요. 매불쇼가 조불쇼입니까, 여러분? 이게 좀 이게 이제 일배적인 흐름이 있다라고 보는 게 제가 이제 매불쇼가 조불쇼로 조리돌림 당하는 걸 보면서 아, 얘네들 일배들이 들어와서 작업하는 거 맞구나. 얘네들 더럽게 머리 나쁘구나. 라는 거를 매불쇼를 낙인 찍고 조롱하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자,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매불쇼의 고정 단골 패널들은 다 뉴 이재명 계열입니다. 아, 생각해보세요. 거의 뉴 이재명이에요. 일단 이현주, 김용남, 매불쇼가 키워졌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채우기 좀 후회하는 것 같긴 하지만 오윤혜, 신인규, 그 이름 까물데 뭐 민주당 부대변인 뭐 그 좀 키 작고 좀 이렇게 동글동글하신 분, 뭐 김규현, 이게 고정 단골 패널들입니다. 매불쇼에 나오는 계속해서 발언권을 줬어요. 뉴 이재명 쪽에 경도돼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데 매불쇼가 어쩌다 한 번 유시민을 부릅니다. 그리고 가끔 최강욱을 부릅니다. 이것 때문에 조불쇼라고 낙인이 찍힙니다. 이게 일베들의 수법입니다. 압도적으로 제가 봤을 때 매불쇼는 압도적 재미가 있기도 하지만 압도적으로 뉴 이재명 계열의 패널들, 스피커들한테 발언권을 줘왔는데 아,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조국 한번 출연시키고 유시민 한번 출연시키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일배라는 증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건전한 민주당의 지지자들이면 어떻게 그런 식의 낙인이 가능하죠? 매불쇼에 대해서? 아니, 그동안 신인규라는 패널이 출연해서 그렇게 많이 얘기해 왔던 것들은 뭡니까? 그럼 매불쇼에서? 해진봉 교수는 또 뭐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안 보여요. 얘네들 눈에는. 그냥 조국 한번 나오고 유시민 한번 나오고 가끔가다 최강욱 의원 나오죠.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건전한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런 식으로 사고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낙인 찍고 조롱하지 않습니다. 조불쇼라고. 조국만 나왔습니까? 매불쇼에? 어쩌다 한번 나온 거죠, 그건. 아. 마지막으로 유시민 그 작가님에 대해서 좀 한마디 하겠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노무현 재단 알릴레오에서 하차하면서 노무현 재단을 떠나면서 울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박상원 의원의 이걸 비판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일방적인 비난과 낙인 찍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런 팩트, 근거가 없죠. 그냥 100만이 넘는 구독자를 갖고 있는 유튜브 채널인데 그 수익금 어디다 쓰냐? 유시민한테 가는 거 아니냐? 아무 근거 없이 그런 식의 비난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꼭 까놓고 얘기하면 유시민 작가가 돈 벌고 싶으면 유시민 TV 만들어서 거기서 활동을 하면 돈 벌겠죠. 왜 굳이 노무현 재단의 채널을 만들어서 거기서 열심히 활동을 합니까? 돈 벌고 싶으면 유시민 TV 채널을 파는 게 훨씬 낫죠.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간단한데 이런 식으로 저열하게 낙인을 찍는 거죠. 그것도 국회의원이나 되는 사람이, 그것도 노무현 대통령의 가족이라는 사람이. 제가 여기서 뭐 각상원 의원을 비난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유시민 작가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제가 절절하게 잘 이해가 됩니다. 이게 유시민 작가처럼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 예, 나름대로 올바르게 살아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가장 견디지 못하는 모욕, 수모, 상처가 이런 식의 너 부패한 것 같은데? 너 돈 탐했지? 이런 거에 의외로 굉장히 약합니다. 이런 공격에. 제가 여러분들 뭐 대충 보시면 알겠지만 멘탈이 좀 강한 편입니다. 지금 형사사건 6개인가 7개가 걸려있는데 뭐 까딱하지 않습니다. 그거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뭐 경찰이나 검찰에서 불러도 그런 거 아무런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지만 저한테 막 뭐 욕하시는 분들 댓글도 달리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흔들림이 없습니다. 제가 뭐 하고 싶은 얘기 못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굉장히 멘탈이 강한 편인데 저도 멘탈이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언제였냐면 MBC 다닐 때 감사실에서 법인카드를 제 걸 3년치를 턴 적이 있습니다. 법인카드 3년치를 털었는데 26만 원을 부정 사용했대요. 3년 동안 제가 법인카드를. 그때 열받더라고요. 월 30만 원이 법인카드 한도입니다. 월 30만 원 이상을 쓰지 못해요. 취재기자가 월 30만 원이면 자기 밥값이랑 취재원 만나서 차 마실 돈도 안 됩니다. 솔직히. 월 30만 원 줘놓고 3년 동안 네가 26만 원을 부정 사용했으니까 26만 원 토해내고 네 잘못을 네가 알렸다 심할서를 쓰래요. 제가 끝까지 개겼습니다. 자존심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또 하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7시간 녹취록 보도를 말아먹었을 때 아마 그때 윗사람들한테 좀 그 미운 털이 박혔던 것 같아요. 그때 7시간 녹취록을 보도하겠다고 좀 끝까지 좀 윗사람들이랑 각을 세우면서 싸워서 좀 윗사람들이 저거 말 안 듣네, 고집 세네, 이렇게 좀 봤던 것 같아요. 저랑 같이 일해본 적이 없는 어떤 사람이 부국장으로 오더니 갑자기 자기 방으로 불러서 저를 갈구기 시작하는데 너 시간의 수당 허위로 올렸다고 갈구더라고요. 와, 그때 좀 멘탈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제가. 정말 그래서 그 자리에서 부국장한테 소리 지르고 싸웠습니다. 제가 평기자인데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당신. 이러면서 싸웠습니다. 그때 정말 멘탈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뭐 7시간 녹취록을 보도하니 많이 네 보도가 이런 게 좋니 많이 뭐 너는 이런 잘못이 뭐 기사 쓰면서 왜 기사를 이렇게밖에 못 썼니 뭐 이런 건 다 감수하겠는데 너 부패한 놈이네. 너 부도덕하네. 너 이런 잘못 있었네. 너 뒤로는 뭐 이렇게 콩깍지 까고 있었네. 이런 식으로 공격이 이렇게 사이드로 들어오니까 이거 못 참겠더라고요. 근데 유시민 작가는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닌 노무현 대통령 가족에 의해서 그런 공격을 당했으니 이게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고 모욕감을 느꼈을지 절절하게 좀 느껴집니다. 근데 이게 저들의 수법입니다. 이게 저들의 수법이에요. 여기에 휘둘리고 떠나고 싶죠. 네. 이렇게 되면 떠나고 싶습니다. 근데 노리는 게 그겁니다. 너 떠나라. 그 빈자리를 우리가 차지할게. 제가 실제로 너 시간의 수당 허위로 올렸네 이 얘기를 부국장한테 들었을 때 그때 결심했습니다. MBC는 내가 다닐 회사가 아니구나. 그래서 사표를 쓴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거 사실 제 책에도 안 쓴 건데 7시간 녹취록 망가지고 또 뭐 다른 하나가 또 있었는데 뭐 어떤 하나의 사건이 있었고 너 시간의 수당 허위로 올렸네. 그게 제가 MBC에서 한 16년 차? 뭐 이렇게 됐을 텐데 MBC 16년 차 기자가 부국장 방에 불려가서 너 이날 이거 근무했어? 이날 근무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왜 시간의 수당 올렸어? 이 얘기를 듣고 있으니 정말 속을 퍼지더라고요.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이 조직을 계속 다녀야 되는지. 그래서 사표 냈습니다. 그렇게 떠나게 만드는 거죠. 유시민 작가님이 그런 의미에서 느꼈을 어떤 상실감, 실망감, 그리고 자존심의 상처, 뭐 이런 것들 공감하고요. 좀 잘 이겨내시고, 본인의 역할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축구 얘기하자.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아픕니다.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지적하자면요. 이 와중에 진짜 웃긴 게 기성 언론들은 싹 다 유이재명 쪽에 줄 섰습니다. 이것도 진짜 웃깁니다. MBC까지 싹 다 유이재명 쪽이에요. 이건 또 왜 그러죠? 저는 이거 진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코미디인데 이게 되게 이상한 흐름입니다, 여러분. MBC나 한겨레 경향까지도 어떤 것 때문에 욕을 먹어왔냐? 민주당,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거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MBC도 비판적이고요. 한겨레도 비판적이고 경향도 비판적이고 굉장히 대통령을 비판해야지만이 자신들이 기자 정신이 충만해 있는 것처럼 이런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기성 언론이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기성 언론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정청래 잡돌이 하고 있습니다. 난 이건 뭐 하는 코미디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단 한 번도 없던 흐름입니다. 제가 장담컨대 제가 22년 차 기자인데 22년 동안의 언론 생활 봤는데 당대표를 잡돌이 한다고? 온 언론이 한편이 돼서? 그럼 뭐 하는 겁니까? 기성 언론들. 저는 좀 창피합니다. 제 친정인 MBC도 좀 창피합니다. 이거에 있어서는. 제가 그냥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좀 참겠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아니, 그러니까 기계적 중립이라도 지키던지요. 이게 계파 갈등이면, 그러면 친석계와 친청계 사이에서 중립이라도 지키든지, 이거 각 그 매체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보면 다 유이재명 쪽 패널 데려다가 거기에 발언권 주면서 분위기 몰아가고 있죠. 이거 뭐 구태여 설명 안 해도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예? 기자로서의 어떤 최소한의 자존심 내지는 윤리적 기준. 제가 이제 비윤리적인 취재를 한다고 많이 비판을 받는데 그런 거 그냥 다 어디다 갖다 줬나요? 언론사에서 일한다는 사람들이 기자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다는 사람들이 기계적 중립이라도 지키든지요. 아니면 예전처럼 이재명 대통령 이런 거는 잘못하는 것 같은데요? 라고 대놓고 비판을 하든지 그러면 그냥 쟤네들은 늘 그랬으니까 또 그래 오는구나 라고 이해라도 하지. 지금은 이게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조금 짧게 하려고 했는데 좀 길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는 꼭 얘기해야 돼서 좀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어떤 시작할 때 분이 댓글 달아주셨는데 요거 꼭 요거 좀 다뤄달라고. 저도 이 기사가 딱 눈에 띄어서 단독. 제 노트북 화면 노트북 화면 연결이 안 됐구나.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문화일보가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문화일보가 단독 기사를 오늘 냈는데 제목이 이겁니다. 단독 보안 수사권 민주당 전대비 새 지도부에 보고. 그러니까 또 8월 이후로 늦춰지는 거죠. 이 기사가 맞다라고 하면. 근데 이 기사가 맞겠죠, 뭐. 지금 이게 전당대회 전에 민주당 지도부, 정청래 지도부에 이거를 올린다고 해서 정청래 지도부가 이거 결정할 수 있습니까? 난리 치겠죠, 또 그러면. 정청래 지금 이미 공격하는 그 당내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말도 안 된다라고 할 겁니다. 좀 정청래 나가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단독도 아니고 사실 이럴 수밖에 없는 지금 어떤 상황이나 흐름은 만들어졌다고 보고 또 미뤄지는 거죠, 검찰 개혁이. 근데 여기서 제가 눈길을 끄는 거는 이 부분입니다. 얘네들 정말 꾸준해요. 그 기사를 읽어드리면 추진단은 공소청 설치법에서 삭제된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대신할 특사경 지휘감독 체계 개선책을 초안에 담을 방침이다. 검사의 수사 지휘권 대신 검사의 교육 및 수사 협조 의무를 담은 문구를 초안에 삽입하기로 했다. 제가 봤던 게 정확하죠. 얘네들 자기네들 욕망, 자기네들이 바라는 이권을 포기를 못합니다. 특사경 수사 지휘 권한이 얘네들한테 이제 수사권을 상당 부분 뺏기게 되면서 특사경 갖고 뭘 해보려고 한다. 그래서 이거 위험하다. 제가 계속 얘기했죠. 공소청 법안에 특사경 수사 지휘 권한 최초의 정부안에 담겼다가 막판에 싹 뺐습니다. 싹 뺐는데 이걸 형사소송법에 또 넣겠대요. 어찌됐건 우린 특사경 수사에 관여할 거야. 이 문항을 굳이 또 넣겠답니다. 그러니까 참 투명한 조직입니다, 검찰은. 투명한 조직이에요. 이게 이제 딱 저는 이게 눈길을 들어오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계속 특사경 문제 지적했는데 삭제돼서 이제 끝났다라고 했는데 아니래요. 형사소송법에 다시 특사경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뭐 감내라 배나라 뭐 좀 할 수 있는 완벽하게는 못하더라도 뭔가 또 늘 건가 봐요. 여기 보면 수사지휘권 대신 검사의 교육 및 수사 협조 의무. 뭘 협조를 합니까?
수사권은 특사경에 있으면 특사경이 수사를 하는 거지 뭘 협조 의무를 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네들이 한 달이 걸치고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돈입니다, 돈.